도스토옙스키에 있어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완결되지 않고 최종화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완결된 어떤 그 최종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인간이란 한 어떤 길에 들어선 존재이지 종착점에 도착한 그런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또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란 근원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하나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통일되고 합리적이고 완결된 존재로서의 인간에 근거하는 그 어떤 논지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의 표현을 빌려서 다시 말하자면 소돔의 이상과 마돈나의 이상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그 안에서 그 두 가지의 다른 이상들은 그 전투를 벌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러시아 정교 신앙입니다. 그는 익히 알려진 대로 러시아 문학 속에서 가장 종교적인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종교를 가지고 한 작가의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물론 대단히 신중을 요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옙스키의 경우에는 러시아 정교 그리스도교가 아주 그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대단히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그런 대목이 있을 때 그 정교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러시아에서 정교라는 것은 하나의 특정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입니다. 1000년 동안 이어내려져 온 러시아의 정신과 연결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또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문화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체계적인 신학을 정립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문학의 형태로 설교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소설들은 성서와 동방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한 예술가의 오랜 탐색과 구원의 희망이 예술적 형식과 어우러져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자유의 테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신에 대한 이해는 이 자유의 테마에 수렴합니다. 자유에 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감옥에 갇힌 죄수일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역시 발에 족쇄를 차고 4년 동안 옴스크의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는 그 4년 동안 줄기차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유에 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은 그 자유의 실험실이자 일종의 그 모든 구속의 전시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동료 죄수들을 관찰합니다. 그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처절하게 애쓰는 모습을 관찰했고 그러면서 그는 자유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식의 자유로운 길을 가야 하는가 이렇게 사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유에 관한 생각은 거의 언제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신에 대한 겸허한 지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살인 그리고 라스콜니코프가 그 살인 후에 겪는 어떤 정신적인 체험 그리고 라스콜니코프가 시베리아에서 겪는 갱생의 체험 이것이 사실은 이 소설의 어떤 중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인을 한 사람이 갱생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는 갱생하는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가? 자, 그거는 아마도 어쩌면은 그의 내면에는 아직도 어떤 인간적인 것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 우리는 이것을 그 인간성이라도 부를 수 있고, 어떤 양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인간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의 내면에는 그가 비록 살인범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라스콜니코프 역시 완결되지 않고 최종화되지 않은 인간, 그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라스콜니코프에게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라스콜니코프가 구원을 받아가는 그 과정은 이상합니다. 라스콜니코프 본인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심지어 반성조차도 늦게까지 안 합니다. 본문에서 그 라스콜니코프가 맨 마지막에 그 자수를 합니다만은 그때까지도 진짜로 뉘우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에필로그에 가서야 비로소 그는 뉘우치는데요. 또 그에게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조력자들이야말로 라스콜니코프를 진심으로 갱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대표적인 예는 소냐하고 예심판사 포르필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외에도 이 소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력자로 등장을 하고 어떻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라스콜니코프를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리자베타를 한번 볼까요? 리자베타는 노파의 여동생입니다. 자, 리자베타의 어떤 특성들, 바보라는 것,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 그다음에 순수하다는 것, 그리고 짓밟혔다는 것, 그러면서 어떤 순교와도 비슷한 이런 죽음을 당한다는 걸 다 모아보면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곧 러시아 문화에 있는 바보 성자의 존재입니다. 러시아 문화에는 옛날부터 유로집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유로집이는 바보 성자라고 번역이 되고 또 영어로는 홀리 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자들이 암묵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존재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리자베타는 아주 이 유로제비적인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순간에 거의 순교처럼 그려지는 그녀의 죽음은 리자베타의 유로제비적인 특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도스토옙스키가 창조한 대표적인 유로지비로 리자베타를 손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표적인 주력자인 소냐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와 그 소냐는 대단히 다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냐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냐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창피하게 느끼고 있지만 라스콜니코프처럼 자존심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스콜니코프는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좀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그런 걸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초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도 한 마리의 이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책을 하지만 소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버러지가 될 수 없습니다. 소냐에게는. 오직 라스콜니코프에게만 인간은 버러지도 될 수 있고 초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냐는 한 번도 자기를 버러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남도 버러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스스로를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학하는 것이죠. 자, 겸손한 사람은 자학하지 않는 것이죠. 자, 라스콜니코프에게 소냐가 제안하는 그것 역시 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보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소냐에게 가서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물었더니 일어나세요. 지금 즉시 나가서 네 거리에 서서 먼저 당신이 더럽힌 대지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추세요. 그 다음 온 세상을 향해 절을 하고 소리를 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또다시 당신에게 생명을 보내주실 거예요. 많은 평론가들이 이 대목이야말로 이 소설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목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자, 소냐는 움직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움직임은 아주 드라마틱하죠. 하나는 나가는 것이고 수평적인 움직임입니다. 하나는 대지에 엎드리는 것, 수직적인 움직임입니다. 수평적인 움직임과 수직적인 이 움직임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간다는 것은 결국 감옥 같은 내면에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나가는 것은 라스콜니코프의 방도 되겠지만 그 라스콜니코프의 그 꼭꼭 닫힌 마음, 그 심리 상태 그리고 차가운 마음이 모든 것이 이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란 말입니다. 도끼로 모든 것을 잘라버렸지만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나간다는 것은 또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연결돼서 그들에게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겸손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지에 엎드리라는 것, 대지에 절을 하라는 것, 그 더러운 땅에 입을 맞추라는 것은 겸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냐의 제안은 도스토옙스키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공동체 정신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 자유, 온유, 인정,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자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는 이
그 공동체 정신과 더불어서 소냐에게 우밀레니에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밀레니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언어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부드러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온유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 따스함, 애틋함 뭐 다 됩니다. 어떤 분은 복음적인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우밀레니에는 다시 말해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미천한 소냐가 라스콜니코프를 구원으로 이끄는 존재가 되느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일 겁니다. 라스콜니코프의 범죄는 우밀레니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것이고 강압적인 것이고 지성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우밀레니에는 따스함이고 논리로 따지지 않는 것이고 그냥 받아주는 그런 어떤 정신이 됩니다. 또 이 라스콜니코프의 조력자에는 예심판사 포르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냐만이 라스콜니코프를 갱생으로 인도했다면 이 소설은 그냥 신비주의적인 그런 소설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폴피리가 나타나서 그것을 법적인 언어로 다시 해석해서 말함으로써 이 소설은 비로소 균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폴피리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없었더라면 이 소설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소설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폴피리는 법의 언어로, 소냐는 신앙의 언어로 라스콜니코프의 양손을 잡아 끌고 갱생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의 첫 문장을 좀 읽어보기로 하죠. 찢는 듯이 무더운 7월 초의 어느 날 해질 무렵 S골목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자신의 작은 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는 듯한 모습으로 K다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정말 대단히 잘 쓴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설의 첫 문장치고 최고다 이런 것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뭐 별거 없죠. 그죠? 예. 어느 청년이 작은 방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 죄아벌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죄아벌이라고 하는 것은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자기 내면의 감옥에서 나와서 어딘가를 향해, 즉 자유를 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냐가 라스콜니코프더러 나가라고 한 것, 내 거리로 가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광장 혹은 시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작은 방이 있고 거기에 광장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라스콜니코프가 자유를 얻으려면은 이 시장에만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부대끼는 것만으로는 연결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라스콜니코프에게 마지막 공간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강입니다. 자, 그 강은 실제로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늘 봤던 이르티슈 강입니다. 실제로 라스콜니코프 역시 시베리아에 가서 이 강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평론가인 미하일 바흐치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는 항상 어떤 경계선적인 공간들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공간들을 위기의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뭐냐면은 문턱, 어떤 경계선, 이쪽도 저쪽도 아니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은 거쳐야 되는 것, 그런 것을 바로 이 위기의 공간이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위기의 공간이라는 명칭보다는 결정의 공간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선에서 인물들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라스콜니코프에게 광장도 일종의 결정의 공간이었다면 그 결정의 공간에서 이제 벗어나서 마침내 이제 자백을 하고 시베리아로 간다면은 또 거기서도 그는 최후의 결정의 공간을 만나야 됩니다. 그 결정의 공간은 강이죠. 멀리 있는 맞은편 강가에서는 노랫소리가 가물가물 들려오고 있었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었고 이곳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또한 그것은 마치 시간마저도 멈춰버려서 아브라함과 그가 기르는 가축들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자, 그곳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저도 멈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궁극의 자유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강을 라스콜니코프가 건넌 것은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봤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서 보기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내면의 눈으로 강 건너를 바라보았던 그 자체가 그에게는 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강을 넘어갔다면은 이 소설은 도스토옙스키식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에게 인간은 완결되지도 않고 최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스콜니코프는 이 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강에서 보는 것이죠. 저 세계를. 그 자유를 향해서 지향점을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지껏 그 라스콜니코프의 어떤 내면, 심리, 그리고 공간, 그런 걸 통해서 그 라스콜니코프가 그 어떤 구속의 상태에서 자유로 가는 그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시간의 문제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 없이는 궁극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도스토옙스키에게서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째깍째깍 가는 그 시간, 시계바늘에 그 척도로 재어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양과 질로 설명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이 크로노스의 특징은 언제나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기 때문에 언제나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특히 라스콜니코프에게는 이 크로노스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보였던 모든 행위들은 이 시간에 대한 참을성 없음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없음에 대한, 참을성 없음에 대한 이것이 그를 인생에 대한 혐오로 가져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하필이면 죄수가 돼서 시베리아의 유배에 와서 라스콜니코프는 시간의 의미도 깨닫고 또 행복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잠깐만 읽으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들은 참고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7년이 남아있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무한한 행복이 있을 것인가. 과거의 모든 고통, 그 모든 일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것, 그의 범죄마저도, 판결과 유형마저도 현재 최초의 환희로 가슴 벅차고 있는 그에게는 어떤 외적이고 이상한 것으로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사건들로만 여겨지는 것이었다. 자, 이제 7년이라는 것이 아주 짧은 세월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한순간이 한 시대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하겠죠.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야기, 한 사람이 점차로 소생되어 가는 이야기,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 그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이야기, 이제까지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자, 끝이 시작으로 끝납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라스콜니코프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발을 디뎌서 이제 그 세계가 시작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다음 소설에서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말씀드렸던 인간은 최종적인 존재도 아니고 완결된 존재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가 거기에 발을 디디고 어떤 최종 목적지로 자, 이제 자유에 도달했으니까 경주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되겠죠.